MH192 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잔해도 구조 요청도 없었다. 178명이 생명이 사라졌다. 34년 동안 산들은 그 비밀을 지켜왔고 등반가 팀이 우연히 MH192가 얼어붙어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커피가 테이블 위에 남아있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얼음 아래에 무엇을 발견했으며 생존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2023년 6월 칸첸중가 동쪽 경사면 19,000피트를 지나며 공기가 희박해졌다. 얼음이 부채 아래에서 갈라지고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다. 이 산의 구역은 죽음의 여신의 바퀴로 불리며 오랫동안 출입이 금지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토리노의 베테랑 등산가 랄프 드마르코가 LA 스탬퍼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고산 태양광 키트를 위한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떤 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금속, 광택이 나는 눈 위에 있었다. 그것은 뚜렷이 식별되는 항공기의 날개 끝이었다. 처음에는 추락한 드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크고 오래된 것이었다. 마치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랄프 드마르코, 원정팀 멤버. 그들은 기지에 무전을 보냈다. GPS가 교란되고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다가 침묵이 찾아왔다. 팀은 신속히 하산하며 단지 사진과 발견의 조각만을 가져갔다. 수사관들이 색상 패턴을 실종 항공기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입이 떡 벌어졌다.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 휘어진 글자들이 희미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MH192. 이는 평범한 추락 사고가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항공편 MH192는 1989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십 년간 가족들은 침묵 속에 남겨졌고 잔해도 블랙박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은 34년 동안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칸첸중가는 여전히 높이 28,169피트로 지구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2023년 인도 민간 항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히말라야에서 23건의 항공기 실종 사건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하며 대부분 오래된 레이더와 험난한 지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MH192는 칸첸중가 근처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9년 11월 7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막 떨어졌습니다. 이리에이 게이트에 말레이시아 항공 MH192 편이 준비되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178명의 승객이 제트교로 들어섰고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순례 중인 불교 승려들, 그리고 후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한 사람, 다니엘 스타이너. 독특한 등반과 계산된 위험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클라이머가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지면서 폭풍 후 예보도 시작되었습니다. 조종석에서 44세의 가잘리 아미르 기장이 레이더를 점검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만 위에 날카로운 바람이 불며 네팔 근처에서 기압이 떨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기상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가잘리는 16,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변동성이 큰 노선이었습니다. 그는 세부에서 태풍 중에도 안전하게 착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읽는 것에 믿음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는 중거리 여행을 위해 설계된 보잉 75만 7200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신뢰받는 모델이었다. 보잉의 역사적 신뢰성 데이터에 따르면 757은 동급 에어크래프트 중 가장 낮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어떤 항공기라도 하늘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MH192가 23,000피트를 넘어서 오르던 중 상황이 달라졌다. 라디오에서 정적이 가득 찼고 캐비니 불이 잠깐 꺼졌다. 승무원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다. 번개도 비도 없었고 오직 기괴한 정적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비행기가 미끄러지듯 덜컹거렸다.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국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구조 신호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동남아시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공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MH192는 본래 칸첸중가 회랑을 통과할 예정이 아니었고 비행 계획은 450마일 서쪽의 카트만두로 설정되어 있었다. 무엇이 비행기를 동쪽으로 강제로 이끌었을까? 날씨, 기기 문제, 아니면 비행 매뉴얼에는 없는 뭔가? 무엇이 기장에게 경로 변경을 강요했다고 생각하나? 단순한 폭풍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더 이상한 것이었을까? 댓글로 당신의 이론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MH192 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변동 전문가는 심각한 하강 기류, 즉 대형 항공기도 몇 초 만에 지면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수직 풍속 전단을 지적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202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난기류와 관련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날씨에 의해 유발된 항공사고의 32% 이상을 차지하며 히말라야는 바람 이상 현상의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지만 MH192는 코스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상당히 멀리, 마지막으로 확인된 좌표는 비행 경로에서 거의 300마일 동쪽 칸첸중가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1989년 시대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자기 이상 현상과 기상 미세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기가 고장났던 걸까요? 폭풍이 그들을 이탈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통제를 한 걸까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6초의 라디오에서 나온 그 말들은 신성한 것이 되었고 반복 재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녹음 테이프에 그 오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형의 마지막 자취입니다. 사이드 오스만의 여동생 파라 오스만이 2024년 뉴스트레이트 타임스의 특집에서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사라지고 승무원은 침묵하며 178명이 바람과 얼음에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비행 역사에서 가장 절박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 2호초의 정지 동안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에게 작은 격려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고 매일 가장 흥미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헬리콥터 8대, 지상팀 12개, 3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속 조각 하나, 좌석 쿠션 하나, 심지어 부러진 날개 끝조차 없었습니다. MH192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색은 비행기가 사라진 같은 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말레이시아와 네팔의 군용 헬리콥터가 하늘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가능한 비행 경로를 따라 낮게 비행했습니다. 네팔 동부의 여러 마을의 소리, 연기, 이상한 잔해 등 무엇이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날씨는 협조하지 않았다. 눈보라가 봉우리를 휩쓸고 칸첸 정가 근처에서는 바람 속도가 시속 90마일을 초과했다. 시야는 0으로 떨어졌다. 네팔 민간항공청 2024 보고서에 따르면 MH192 실종 사건은 히말라야 항공 역사상 5번째로 중요한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10일째가 되자 희망은 희미해졌다. 우리는 계곡을 계속 수색하고 있었다. 네팔 군대 초기 임무 중 하나를 이끈 아르준 라마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발걸음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공항 터미널 밖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어머니는 액자에 담긴 사진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묵주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9일 동안 터미널에서 잤다. 어떤 소식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은 없었다. 2024년 베리타 헤리안과의 인터뷰에서 MH192 기장의 아내인 리나 가잘리는 말했다. 1989년 11월 28일, 21일이 지난 후 말레이시아 민간항공청은
MH192가 탑승한 모든 사람과 함께 실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수색 작업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생존의 흔적이 없다. 기관이 지금은 보관된 보도자료에서 썼다. 그게 전부였다. 장례식도 없었고 마무리도 없었고 다만 침묵만이 있었다. 일부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년 친척들의 연합이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다른 이들은 매년 네팔로 여행을 가 산 근처에 촛불을 켰다. 내 형의 좌석은 27F였다. 나는 그의 생일에 여전히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아지즈 라흐만이 2025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실린 프로필에서 말했다. 2025년 기준으로 항공안전 네트워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90대 이상의 상업용 항공기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실종 상태다. 그러나 MH192만큼 적은 흔적을 남긴 경우는 거의 없다. 세상은 계속 나아갔지만 산들은 잊지 않았다.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비슷한 실종 사건에 영향을 받았나요?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나이 들고 관계자들은 은퇴했다. MH192는 민간 항공 역사에서 작은 각주가 되었고 질문으로 가득한 하늘의 또 다른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그들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조차도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2020년에는 구글 검색 결과가 거의 새로운 정보를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5명의 등반가들이 간첩의 동쪽 경사에서 실험적인 태양열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출발했다. 이곳은 잘 방문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두려워하며 옛 지도에는 동쪽에서 오를 수 없는 장소로 표기되어 있었다. 주 등반가인 랄프 드마르코는 경로를 기록했다. 그의 고프로 영상이 가디언과 르몽드 등 여러 출처에서 인증되었으며 순수한 하얀 선반들이 보였다. 팀이 그 물체에 도착했을 때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그것은 인공물이었고 오래된 것이었다. 거의 보이지 않게 갈라진 항공기 동체였다. 그러나 무슨 것이었는지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바래진 글씨를 보았다. MH192. 랄프 드마르코는 2024년 라이 뉴스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말했다. 34년 만에 MH192가 발견되었다. 원래 경로에서 거의 300마일 떨어져 얼음 속에 묻혀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구조물의 파편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를 바탕으로 항공기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그을린 금속도 충돌 크레이터도 없었다. 마치 조용히 놓여진 듯 얼음 위에 있는 비행기만 있었다. 승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블랙박스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나는 항상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인지 죽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했다. 실종된 승무원 팸 도르지의 사촌인 수남 도르지는 2024년 NHK 월드의 추모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침반은 돌아갔고 GPS 신호는 사라졌으며 새들은 하늘에서 시계처럼 맴돌았다. 칸첸 장가는 무엇을 드러내려 했던 걸까? 클라이머들은 칸첸 장가의 동쪽 어깨 바로 아래 19,000피트까지 도달했다. 그 지역은 위성 지도에 거의 표시되지 않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 남극 원정에서 테스트된 그들의 장비는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다. 마치 산이 측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듯했다며 2024년 히말라야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기후학자 마르타 바이스 박사는 말했다. 그리고 새들이 나타났다. 날개가 1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히말라야 독수리들이 클라이머들 위에서 넓게 의도적으로 원을 그리며 날아다녔다. 그들은 급강하지도 않았고 흩어지지도 않았으며 그냥 맴돌고 있었다. 섬뜩한 일이었다. 그들은 포식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랄프 드마르코는 회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지역 셔파들은 이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왔으며 이들을 싱자라 부르며 신성한 감시자로 여기고 있다. 티베트 민속에서 이러한 새들은 산신들의 메신저로 여겨지며 생과 정령의 영역을 넘나드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승무원들은 몇 시간 동안 정지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카메라는 이상한 것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배터리는 빠르게 소모되었다. 능선을 스캔하기 위해 발사된 드론이 공중에서 얼어붙어 눈 속으로 무너졌다. 그들이 다시 모이기 위해 돌아섰을 때 새들은 사라졌다. 그러나 아래의 눈 속에는 바람에 의해 지워진 형태가 있었다. 넓고 완벽한 원, 가장자리에 깃털이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눈에서 튀어나온 금속 물체가 있었다. 우리는 장갑으로 눈을 쓸어내리자 하얗고 곡선인 형태가 보였다. 이곳에서 봐서는 안 되는 형태, 라프 디마르코, 탐사팀원, 르피가로 2024.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동체,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옆면에는 1980년대 말레이시아 항공에 의해 사용된 것과 유사한 퇴색한 빨간색과 파란색 줄이 얼음의 여러 층을 통해 간신히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등록번호는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읽을 수 있는 MH192. 마르타 바이스 박사, 탐사기후학자는 아무런 충돌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폭발도 없었다. 화재도 없었다. 그저 침묵일 뿐이었다. 2025년 국제항공사고조사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악지형에 추락하는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최소 1에서 3km 반경에 걸쳐 흩어진 잔해를 남긴다. 그러나 MH192 동체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본체는 빙하 얼음에 박혀 있었으며 가시적인 화상 자국이나 분화구는 없었다. 위치는 위도한 비행 경로에서 약 294마일 동쪽으로 알려진 비상 우회 통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디마르코의 팀은 비디오를 촬영하고 하강하면서 당국에 좌표를 전송했다. 영상은 말레이시아 교통부에 의해 확인된 후 전 세계에 공개되었으며 BBC, 로이터,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 공중에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1989년 날짜의 잡지가 있었다. 34년간 얼어붙었던 MH192의 내부는 무엇을 드러냈을까? 객실은 마치 눈 속의 유리 구슬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잔들은 여전히 트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담요는 팔걸이에 깔끔하게 걸쳐져 있었다. 한 좌석 주머니에는 1989년 11월 7일자 더 뉴스트레이트 타임즈 신문이 접혀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베를린 장벽을 둘러싼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렐프 드마르코는 마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며 2024년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부패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았다. 심지어 좌석 번호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다. 머리 위 수납함은 닫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는 떨어지지 않았다. 피 자국도 없었고 내부에 추락의 흔적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외부에 노출된 항공기는 눈의 무게와 부식으로 인해 붕괴되어야 하는데 이 항공기는 그 기준을 견뎌냈다. 보잉 보존연구부서에서 발표한 2025년 구조 검토에 따르면 이 고도에서 노출된 동체는 일반적으로 6년에서 12년 사이에 분해되지만 이 항공기는 그 시간표를 무시했다. 한 줄에는 트레이 테이블이 열려 있었다. 그때 그들은 조종석 문이 봉인되어 있지만 위쪽이 금이 간 것을 발견했다. 갤리에는 비상 출구 근처에 가죽으로 제본된 노트가 놓여 있었고 얼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하며 세월의 흔적이 없었다. 그것은 좌석과 바닥 패널 사이에 끼어 있었고 모서리가 간신히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열었고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데마르코가 말했다. 회수된 비행 유물들은 현재 뉴델리에 있는 기후조절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인도의 민간 항공부 산하항공 회수합동 태스크포스의 감독을 받고 있다. 보존 전문가들은 30년 동안 히말라야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객실이 그렇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47명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모든 이가 떠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가족과 갈라진 척추를 가진 이 노트는 1989년 MH192에 탑승한 유명한 등반가 다니엘 스타이너의 것이었다. 이 노트는 연필로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첫 줄은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을 견뎌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밤을 견디지 못했다. 부분적인 객실 무결성, 비상 출구는 막혔다. 3명이 부상자, 2명은 노출로 사망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변했다. 스타이너는 이렇게 썼다. 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라디오도 불도 없었다. 공기는 희박하고 쌉쌀했다. 그들은 음식을 레션하고 좌석 쿠션에 단열재를 사용하며 서로를 깨어있도록 교대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늑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5번째 날, 그들은 다시 그들을 보았다. 독수리들, 거대하고 검은 눈을 가진 느리게 깜빡이는 잔해 위에 떠 있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일어나는 대신 한 마리가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부드러운 형태였다. 그들은 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것은 염소였다. 다음 며칠 동안 더 많은 염소들이 나타났다. 새들은 매일 아침 항상 음식을 가지고 조용히 찾아왔다. 슈타이너의 일기, 9번째 항목. 자연은 이렇게 고립된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 라고 히말라야 야생동물 생물학자인 산딥 베르마 박사가 힌더스탄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에게 그것은 구원이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견딘 것은 아니었다. 한 항목에는 엘레나가 눈 속으로 걸어갔다고 적혀 있다. 그녀는 새들이 말을 했다며 그녀를 데려갈 곳이 있다고 말했다. 3주가 지나면서 슈타이너의 글은 단편적으로 변했다. 산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새들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슈타이너의 마지막 문장. 우리는 터널을 팠다. 산이 다시 빛났다. 우리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눈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어디로 이어졌을까? 조사관들이 몇 주 후에 현장에 돌아갔을 때 눈이 이동해 있었다. 기체 아래의 빈 공간이 무너졌다. 그들은 파낸 흔적을 발견했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좁고 산의 중심을 향해 아래로 기울어진 굴이었다. 이는 눈사태의 공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인도군 고산 회복부대의 네일 렌잔 대령이 말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너무 깊은 것이었다. 법의학팀은 로프의 가닥, 금속 식기의 파편, 그리고 서리 이하에서의 인간 존재의 증거를 발견했다. 하지만 터널은 갑자기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 탐험대원들이 독립적으로 하부 경사면의 눈 속에서 부드러운 파란빛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었고 열 신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카메라 영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인도 지구물리학 연구소는 그 지역의 석영이 풍부한 남석의 판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앞전 발광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고 전문 장비 없이는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적 설명도 그 맥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데마르코가 마지막 말을 회상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디로? 근처의 수도원에서 발견된 고대 티베트 경전은 시간이 멈추고 변형이 시작되는 히말라야의 신성한 장소, 숨겨진 영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로 알려진 이 신화적인 땅은 오직 가치 있는 자나 길 잃은 자만을 위해 열리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산이 다시 빛났습니다. 메크 192위 생존자들이 그렇게 된 장소를 찾았거나 그것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장의 메모를 찾기 전까지는 조종석은 탄탄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몇 시간의 세심한 절단이 필요했습니다. 내부에는 보트 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충돌로 인한 외상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고 부조종사 좌석에 놓인 노트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잘리아 미아 선장의 것이었습니다. 필체는 급박하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부분은 땀이나 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기술적이었습니다. 고도가 불규칙합니다. 고도계는 마이너스 6,500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실 온도는 95도 화씨에서 몇 초 만에 마이너스 76도로 떨어졌습니다. 제어판에 내측 서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비행 전문가들은 이후 조종실 노트를 검토하고 디마코 팀이 이미 두려워했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계기판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환경 조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측 채널에서만 알 수 없는 언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 신호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잘리는 헤드셋을 통해 귓속말 같은 소리를 묘사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리드미컬하며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는 찬 DA처럼 들렸고 항상 3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가끔은 느려지기도 하고 가끔은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산이 빛을 굽힙니다. 구름이 이상합니다. 태양은 있어야 할 곳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가잘리위 노트는 구조적인 관찰에서 산만한 내용으로 변했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비행 중이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별들이 변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사기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노트북의 종이, 잉크 및 제보는 1989년 생산 로고와 일치하여 말레이시아 미낭청의 법의학 분석가들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스테이너의 일기는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가잘리의 로그북은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물리학, 날씨 또는 이성을 따르지 않는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산이 시간을 굽힐 수 있었을까요? 공간, 아니면 더 나쁘게 인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깃털이 나선형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리에 새겨진 마지막 메시지, 우리는 살아있지만 여기에 없습니다. 눈이 하얀 연기처럼 오두막 안으로 흘러들어갔지만 문 너머에 있는 것은 바람에 휘날리는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깃털로 만들어진 나선이었다. 독수리 깃털, 차가운 얼음 위에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패턴으로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놓여 있었다. 중심에는 부적이 있었다. 매끈한 돌로 조각되어 따뜻한 감촉을 주었고 영하의 공기 속에서도 온기가 느껴졌다. 그 표면에는 기하학적 형태도 있고 고대 문자처럼 보이는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식별할 수 없는 것들. 그 옆에는 얼음벽에 아마도 손가락 끝이나 도구로 새겨진 한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여기에 있지 않다. 히말라야의 독수리 깃털은 높은 고도에서 보기 드물지만 깊은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다. 티베트와 부탄의 전통에서는 이 깃털이 영적 영역을 넘어서는 안내를 나타낸다고 믿어진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이를 메신저 깃털이라 부르기도 한다. 법의학적 검토 결과 문이 수동으로 열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치거나 강제로 나간 흔적은 없었다. 눈사태와 높은 고도에서의 실종에 훈련된 시즌드 구조팀들조차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공황 탈출이 아니었다고 인도군 고산 탐색부대의 아누즈 카푸르 소령은 말했다. 이것은 조용하고 조직적이며 거의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깃털은 아직 신선하고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았다. 사진 한 장, 메모 하나, 그리고 사람처럼 보였지만 날고 있는 새의 그림자가 눈 위에 있었다. 그것은 배낭 안쪽에 꽂혀 있었고 낡았지만 마른 상태였다. 작은 사진과 마지막 메모에는 찬드라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녀는 MH192 편에 탑승한 수도사 중 한 명이었다. 사고 이후 아무도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빛을 통과했다. 새로운 생명. 여기서 우리를 찾지 마라. 사진은 처음 보았을 때 특별할 것이 없었다. 눈, 푸른 하늘, 펼쳐진 날개를 가진 새 한 마리가 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 아래, 눈 위에 있는 그림자는 새가 아닌 것이었다. 사람의 형태였다. 우리는 각도를 확인했다. 빛, 설명할 수 없다고 회수 이미징 팀을 이끌었던 마르타 바이스 박사가 말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그림자는 새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다. 인도 원거리 이미징 국가연구소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사진이 진짜임을 확인했다. 변조의 흔적이 없었다. 빛의 조건은 발견된 날의 의성 기상 기록과 일치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신비는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켄신중가의 동쪽 면을 따라 등산객과 목동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다. 차가운 날씨에 가벼운 옷을 입고 절벽 근처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낯선 이들. 회수된 부적과 똑같이 생긴 돌 펜던트를 단 간단한 목걸이를 착용했다.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공식 기록은 없고
그들은 확인될 만큼 오래 머물지 않지만 계속해서 돌아온다. 어쩌면 몇몇 문들은 닫히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드마르코가 마지막으로 깃털의 나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주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길 바랍니다. 이 멋진 여행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